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세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7월, 8월에 집중되던 폭염이 이미 이제 6월에 시작되고 있고 9월 중순경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폭염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기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수준. 하지만 이마저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점점 뜨거워지는 한반도. 과연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연신 열기를 내뿜는 아스팔트 위에서 오늘도 더위와 싸우며 힘겨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반복되는 폭염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얼마나 힘이 들고 아이들은 어디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렇지. 일단 물을 얼려서 그 얼음통을 각자 껴안고 지냅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낮에는 도서관이나 은행에 가서 잠깐 더위를 피하기도 합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54살 김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한낮에 밭일을 하다가 70대 노인이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발생하면서 관련 당국은 노약자와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당부를 하고 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 등이 발령되면 논과 밭 등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가능한 오후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는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다. 특히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은 사망률이 최고 80%에 달하는 심각한 환경 응급 질환. 사고 후 대처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5월 말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이 기간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연평균 수치에 무려 2배 이상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온열 환자 수는 984명, 이 중 사망자는 15명이었으며 2013년엔 온열 환자 수 1,189명, 사망자가 14명이었다. 2014년엔 온열 환자 수가 잠시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5년에 다시 증가하더니 지난해엔 거의 2배 수준인 온열 환자 2,125명 중 사망자는 17명이었다. 올 여름 날씨의 또 다른 특징은 폭염과 함께 늦은 장마가 시작됐고 한 번 비가 내리면 폭우의 형태를 띠면서 각 지역별로 폭염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 갈수록 예측이 불가능한 날씨로 대비가 미흡해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대체 이런 현상들은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폭염과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반도. 예,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한테 제공되고 그 원인을 짚어보고 앞으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라. 올해 6월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건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쯤 되면은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올해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거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대신에 6월이 됐는데도 그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하는 쪽에 그 고기압이 발달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폭염과 뒤늦은 장마의 원인은 몽골과 시베리아에서 대륙권 상층부까지 비정상적으로 발달했던 거대한 기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통 6월은 수분을 머금은 오호츠크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시기지만 이 기단 대신 건조한 시베리아 북서풍이 계속해서 유입됐기 때문이다. 그냥 습도가 적기 때문에 이제 공기가 빨리 냉각되고 빨리 가열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온이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그럼 왜 그 북서쪽에 그때까지 고기압이 발달했나 보면은 또 올해 그 북극 진동이 좀 커지면서 북극해에서 찬 공기가 시베리아 쪽으로 많이 유입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올해 기온이 높아지는 것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해 해빙이 많이 녹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극 진동이 커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이 중위도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죠. 북극 진동이란 북반구에 존재하는 차가운 공기가 저위도 지역으로 주기적으로 남하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이 북극 진동이 커졌고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시베리아로 유입되면서 겨울에는 매서운 한파를, 여름에는 폭염을 일으키는 것. 습기가 적어 기온을 빠르게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한반도의 계절이 여름과 겨울 두 계절로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리없는 폭염은 빨리 찾아와 늦게까지 머물며 갈수록 길고 무더운 여름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말로만 이른 더위가 있고 늦더위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70년대만 보더라도 다 7월에 집중돼 있었던 건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또 최근 이렇게 오면서 8월에도 나타나고 6월에도 나타나고 심지어 이렇게 9월에도 나타나고. 연도별로 폭염이 나타난 기간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7월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면 1980년대에는 주로 7, 8월에 폭염이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처음으로 9월에도 폭염이 나타났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이 이어졌다. 2010년대에는 8월에 집중되면서 9월에도 30%가량이나 폭염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제 추세가 과거에 7월, 8월에 집중되던 폭염이 이미 이제 6월에 시작되고 있고 또 그게 점점 이제 9월 중순경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지 지금보다 약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폭염에 우리가 그 빈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강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노약자나 이 건강에 취약한 계층에서는 상당히 그 폭염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기후가 나타나면서 관련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 과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응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 서울시에서는 안전통합 상황실을 두어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응급 상황 시 지자체에 지시를 내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촬영한 날은 갑자기 폭우가 내려 폭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다른 지역에 폭염이 발생하는 곳은 없는지 관리 감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래 저번 주 목요일인 7월 6일까지는 폭염 종합 지원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장마로 인해서 호우가 계속됨에 따라서 현재는 수방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 비가 다시 멈추면 그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폭염 특보가 떨어지면 폭염 종합 지원 상황실로 즉시 전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통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그럼 폭염의 피해는 지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까지는 큰 피해는 없고요. 온열 질환자 4명이 발생됐는데 병원에 가서 다 응급처치가 돼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은 어떤가요? 작년은 온열 질환자가 170명 발생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더위에 취약한 대상인 노약자와 독거노인, 장애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따로 관리해 폭염 피해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더운 날씨 속에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점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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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무더위 쉼터 점검 나왔거든요. 혹시 뭐 에어컨 같은 거 고장 난 거 없어요? 불편한 건 없습니다. 불편한 거 없어요? 선풍기도 잘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을 수 있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경로당은 이 지역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무더위 쉼터. 집에선 혼자서 에어컨을 켤 엄두가 나지 않지만 구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다. 열대야가 발생하는 날에는 야간에도 운영해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편이다. 비도 오고 날이 습해서 집 있으면 많이 습하잖아. 여기 오면 시원하고 좋으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그 대개 에어컨들이 대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죠. 주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구청 직원들은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이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거의 매일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에어컨 작동 상태나 에어컨 필터 청소 상태, 권장 온도 유지 등 적절하게 냉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하고 있다. 잘 되고 있어요? 고장 난 적은 없고요. 냄새도 안 나고요. 예, 그리고 오기 힘드시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래도 올라면. 밑에서 오면 좀 힘들려요. 네. 그럼 어떻게 걸어오세요? 그냥 걸어. 그냥 걸어와요? 그냥 걸어오세요? 네, 알겠어요. 걸라고. 네. 저희 무더위 쉼터는 현재 235개소이고요.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불편 사항들 접수를 해서 내년에도 반영을 하여가지고 점차 확대를 시켜서 이제 폭염에 대비할 수 있게끔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냉방비를 지원하고 노인 복지관과 경로당, 복지회관, 보건소, 동사무소, 금융기관 등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를 그냥 견디기가 어려워진 요즘 무더위 쉼터로 도서관으로 카페로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많이 쓰면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택은 되게 평균적인 전기 소비 수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많이 쓰면 이제 할증해서 페널티로 물리는 거고요. 평균보다 덜 쓰면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됐으니까 이렇게 절반씩 깎아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누진제가 돼 있거든요. 1974년 석유 파동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주택용 누진제가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2004년에 도입된 6단계 11.7배 누진 구조는 소득 증가와 소비 패턴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합리성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졌고 정부는 지난해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 폭염이라든지 이렇게 기상 변화가 급격하게 심하게 변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아무래도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켜게 되죠. 전기를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누진제는 한 20, 30년 이상 돼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득 수준과 삶의 수준이 향상된 거에 맞춰서 누진제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전기를 불편하지 않게 더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요금제를 작년에 개편을 했습니다. 달라진 누진제는 6단계 11.7배수의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한 게 주요 포인트. 따라서 에어컨을 9시간 사용했을 때 개편 전에는 21만 8천 원이었던 것이 개편 후 15만 7천 원으로 6만 1천 원이 절감돼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처음에 누진제를 도입한 목적 중 하나가 에너지 절약에 있었지만 이번 누진제 개편은 현실에 맞는 제도를 두어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 이로 인해 앞으로 전력 사용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전력 사용량에 맞추려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야 한다. 이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결국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구 곳곳에 이상 기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기후 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됐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나라별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 펼쳐질 신기후체제 시대를 대비해 우리나라도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탈원자력, 탈석탄 시대를 선언하고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내용인데 지난 6월 고리원전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오는 2079년에는 원전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계획은 일부 원전을 짓지 않거나 혹은 너무 오래돼서 위험한 원전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따라서 원전을 아예 없앤다는 계획이 아니라 원전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 발전에서 석탄과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나 되는 대한민국.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석탄과 원전이 줄어들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과연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까? 이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그 자세한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발전소 부지가 4군데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이제 고리, 영광, 월성, 울진 이렇게 이제 4군데가 있고요. 이 4군데에 지금 총 24기의 원전이 운영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은 원래는 25기였는데 고리 1호기가 최근에 이제 폐로했기 때문에 24기가 됐고요. 지금 이제 여전히 건설 중인 원전도 몇 개 있습니다. 신고리 4, 5기가 지금 건설 중이고요. 또 신고리 5, 6호기도 건설 중이고요. 신울진 1, 2호기도 건설 중입니다. 그렇다면 고리 원전 1호의 폐로와 같이 원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가장 우려되는 일,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고 부족한 전기를 어디서 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력을 20%까지 두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력이 그거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비력 중에 고리 1호기가 점유하고 있었던 만큼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요. 그래서 전력망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여름철에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정부는 이를 대체할 에너지에 눈을 돌리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과 지구를 표방하는 신재생에너지는 환경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초기 설비비가 많이 든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나라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틀리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틀립니다.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가스 발전이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마다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일관된 바람이 불어주기 때문에 풍력 자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어느 나라에서 태양광이 좋았다.
어느 나라에서 풍력으로 대체하였다. 그건 그 나라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태양광 에너지다. 하지만 이 역시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고 원자력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로 육상 풍력 발전의 단점을 보완한 해상 풍력 발전이 뜨고 있다. 서남의 해상 풍력 개발 사업 현장. 현재 실증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이곳은 올해 5월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9년 11월에 풍력 발전기 20호기를 준공할 예정이다. 요 놈을 가지고 그냥 전기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이게 너무 천천히.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여기 그 증속기라 그래가지고 좀 빠르게. 그렇죠. 분당 15회 정도 도는 놈을 더 빨리 돌리게 해줘요. 서남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세 단계로 나눠서 2.5기가와트 해상풍력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그 1기가와트급에서 1.4기가와트급 정도 됩니다. 발전 설비 용량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2.5기가와트면은 최소한 원전 2기 이상의 용량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은 풍력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해상 변전소와 해저 케이블을 거쳐 다시 육상 변전소를 통해 각 가정과 공장으로 공급되는 형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서해와 남해 각 해역에 대한 풍황 조사를 진행했다. 해상 풍력 발전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위해서였는데 연안으로부터의 거리와 전력을 끌고 올 수 있는 개통 거리, 수심과 해저 지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북 부안과 고창 지역이 최적지로 선정됐다.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이유는 서해안의 경우 10km를 나가더라도 수심이 10m 정도로 낮고 지질이 일정한 해저 지지를 갖고 있어 기초 공사를 하기에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기로 했다. 해상풍력 위치는 이 지역이 양질의 풍속 10m에서 13m/s의 양질의 풍속이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수심이 얕아서 기초 구조물을 설치하기 용이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남해나 동해보다는 수심이 얕고 그 설치하기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위도와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에 고창 90호항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지역. 그 20기가 설치되면은 그 내부 선로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 변전소에서 변전소에다 연결하고 변전소에서 해저 케이블로 저 고창 10km밖에 유성 변전소로 연결하는 그런. 서남의 해상풍력 발전 1단계 실증 단지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장. 국내 해상풍력 기술 수준은 서유럽 해상풍력 선진국에 비해서 약 8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도 많다. 정부에서 말하는 2030년까지 20%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13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게 그러면 얼마 정도 높이로 올라가나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해 저면에서 23m 지금 높이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구조물이 높이가 23m고요. 가로 7.5m, 7.5m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 정도 해야 이제 해상 풍력은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기초 구조물을 형성해 줘야 바람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집안에 바로 타워를 설치하는 육상 풍력과 달리 기초 구조물 위에 타워를 설치하는 해상 풍력. 육상용보다 해상용이 일반적으로 날개 크기도 좀 더 큰 편이다. 네, 저기에 보이는 거는 이제 해상 변전소라고 지금 여기 이제 서남해 해상 풍력에서 각각에 발생되는 전기 각 기당 3메가와트 정도 발생되는 거를 전체 60메가를 저 변전소에서 일단 1차로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전압을 낮추고 육상으로 보내주고 육상에서 이제 각 가정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변전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전기들이 이렇게 다 가동이 되면 60메가와트잖아요. 근데 그 60메가와트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예, 1년에 뭐 각 가정이 쓰는 게 뭐 5kW 정도로 보면 약 5만 가구 이상 그렇게 쓸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기의 기초 구조물 작업만 끝난 상태. 여기에 터빈과 연결된 타워를 설치하기 위해 중간 구조물만 남아있는 모습이다. 앞으로 20개의 풍력 발전기가 800m 간격으로 약 10만 평 부지에 설치될 계획. 한 기당 3메가와트의 전기 생산이 가능해 전체가 완공되면 약 60메가와트의 전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는 청정에너지 개발과 함께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국내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 에너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태양광이나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환경이라든가 국내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풍항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 개발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국내 조선 그런 산업을 통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부한 풍항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풍력단지의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다. 이들은 해상풍력 개발이 어업구역의 축소와 어족자원 고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남아있는 숙제다.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곳이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다. 국내 수중생태와 생물자원 연구를 하고 있는 명정구 박사는 국내 최초로 바다 목장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연구를 한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의 조감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단지 하나에 이제 이렇게 그 풍력기가 20개가 들어오거든요. 20개 들어오고 그 밑에 이제 그 바다를 이용해서 양식을 하고 또는 또 밑에다 어초를 깔아서 자원 조성을 해서 해상 풍력이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바다 목장. 과연 바다 목장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한 단지에 지금 20개의 풍력기가 이렇게 꼽힙니다. 그럼 그 바다를 아마 못 들어가지 않을까, 어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하던 뭐 예를 들면 꽃게라든지 뭐 쭈꾸미라든지 뭘 어업을 해왔던데 방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일단 한 거고요. 2007년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 국내 최초로 들어선 바다 목장. 통영 바다 목장은 해양수산부가 1998년부터 통영 앞바다에 연안 오염과 남획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첨단 양식장이다. 연안 바위 틈을 좋아하는 볼락 습성에 따라 인공 어초를 짓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가두리 양식과는 달리 해역에 미역과 다시마로 이루어진 숲을 만들고 인공 어초를 조성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준공하고 나서 10년간 볼락을 예를 들면 약 한 500톤에서 1100톤 정도니까 2배 정도 늘었어요. 사업이 끝날 때 대개 535톤, 214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간 이렇게 관리를 해오니까 지금 현재 볼락은 1195톤, 조피 볼락은 318톤 정도로. 이를 벤치마킹해 해상풍력단지에 바다 목장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다. 바로 서남의 해상풍력단지다. 풍력발전기를 지탱하는 물속 구조물이 천혜의 인공어조 기능을 수행해 좋은 어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길고 무더운 더위가 앞으로 우리가 맞을 여름이라면 이를 대비하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높아지는 전력 수요에 맞게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일 역시 필요하지만 기업과 개인이 평소 전기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전기를 아끼고 있을까? 사람이 없는 방 불은 보통 꺼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선풍기 안 쓰는 방거는 뽑아 놓는다거나 그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1등급인 걸로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제품도 다 에너지율 1등급인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에서 5등급으로 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하고 최저 소비 효율 등급인 5등급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과연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전기료 절감에 효과가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정 시험 기관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시험 현장을 찾았다. 네, 연구원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시험하는 시험실입니다. 여기 근데 이렇게 에어컨 하는 곳인데 이렇게 실외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에어컨 효율 등급을 시험하기 위해서 실외기를 이제 우리가 실외룸이라는 항온 항수룸에 설치를 하고 실내기는 또 다른 항온 항수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근데 엄청 덥네요. 에어컨 시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격에서 제시된 온도와 습도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외 조건은 35도씨로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하고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은 KS 표준에서 제시하는 규격 조건을 준수한다. 에어컨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의 항온 항습룸에 설치하고 냉매 배관을 연결한 후 규정에서 제시하는 온도와 습도 값으로 항온 항습룸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실외룸에 대한 온도는 36도씨, 실내룸에 대한 온도는 27도씨로 설정한다. 실내기는 풍량 측정 장치라는 시험 장치를 연결하고 실내기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 차이와 풍량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이 역시 온도와 습도를 규격에 맞춘 후 진행하며 안정화 시간까지 포함해 총 8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등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에어컨의 냉방 용량과 냉방 용량을 생산할 때 소비되는 전력이다. 일단 이 빨간 그래프는 용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검은 그래프는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그래프들은 온도와 습도 등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냉방 용량일 때 소비 전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또 같은 소비 전력일 때 냉방 용량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에어컨 사용 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을수록 전기 요금이 적게 나오는 게 사실일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60제곱미터 18평형 스탠드 에어컨의 경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에 비해 약 62%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에너지 비용으로 환산하면 월 약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집에서 새는 전기는 없을까? 이번엔 한 가정집을 방문해 평소 전기 사용 습관을 살펴보기로 했다. 잘 정돈된 거실과 각각 제자리에 놓여 있는 가전제품들. 우선 평소 자주 쓰는 가전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봤다. 냉장고와 냉동고 상태, 그리고 멀티탭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에어컨 설정 온도 준수 등을 살펴보았다. 네, 그 위로 하는 거는 뭐 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폭염주의보 문자도 오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보통 1시에서 한 4시까지는 틀고 방학 때 되면 이제 한 12시에서 한 5시간 정도 틀죠. 예. 그러면 약간 전기 요금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당연히 걱정되죠. 아무래도 생활도 있고 예, 아이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많이 걱정되죠. 예. 작년에는 전기요금 어땠어요? 그때 정말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이면 전기요금 걱정이 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조금이라도 새는 전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일단 가전제품에서 새는 전기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봤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수치가 올라가는 게 확인된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에서 이렇게 흐르는 대기전력을 얘기하는데요. 그 수치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전자레인지의 대기전력 수치입니다. 1.165W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전력이라는 게 어떤 전력인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가전제품에 플러그를 뽑지 않거나 멀티탭을 끄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버려지는 그런 전력을 얘기합니다. 네. 낭비되는 전기네요. 맞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흘러나가고 있는 작은 전력. 플러그만 뽑아두었어도 낭비되지 않았을 소중한 전력이다. 냉장고 역시 평소에 잘만 사용하면 새는 전력을 막을 수 있다. 지금 여기 냉장고 상태는 어떤가요? 예,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공기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한 60% 정도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냉동실도 한번 볼까요? 냉동실은 네, 정리 정도는 잘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빈 공간이 많아서 냉기 보존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뭐 아이스팩이나 뭐 얼릴 수 있는 음식물을 채워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냉장고의 경우 냉장실은 공기 순환을 돕기 위해 음식물을 60% 정도만 채우는 것이 좋으며, 반대로 냉동고의 경우 냉기 보존을 위해 음식물을 꽉 채워두는 것이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이 된다. 여름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 선풍기와 함께 이용하면 냉기 순환에 도움을 주어 전기 에너지를 20에서 30%가량 아낄 수 있다. 또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인 26도에 맞춰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전기요금 절감에 큰 도움을 준다. 2주에 한 번만 에어컨 필터를 잘 청소하면 전기 에너지 효율이 약 5%가량이나 높아진다. 저도 나름 관리한다고 했는데 냉동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음식이 없었고, 그다음에 아이스팩 같은 것을 넣어서 보관을 해도 된다는 것은 이제 몰랐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전력 같은 게 많이 새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여름 찾아온 폭염은 늦여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지구촌의 여름은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한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피해는 벌써부터 우리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달라진 생활 패턴에 맞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효율적인 에너지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에너지는 유한한 자원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